네, 화제가 되는 이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의대 증원 반발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서 지금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면서 일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고요. 예. 그걸 위해서 각 대학들한테 증원하는 신청을 해달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자 이 부분과 관련되면 의료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인 사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6,000명이 넘는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한 상태이고 이후 것과 관련돼서 전공의들은 해당되는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복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정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해가지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 등 행정명령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강대강으로 대체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장은 대학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대 교수들과 그다음에 전임의들과 전공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양적으로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 전공의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 의대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담당을 업무를 해왔는데 이 의대 교수들도 이 상태가 대화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특히나 전공의들의 어떤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집단으로 사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표명을 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이 서울대 의대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원래 오늘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부로 사직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지금 총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 사직의 형식과 방식 그리고 자발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집단 사직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의협 관련된 수사를 보듯이 이 사직 자체가 집단 행위로서 누군가의 기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또 다시 이것과 관련돼서 형사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형태와 방법,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국민 메시지와 영향력에 있어가지고도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별도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태들에 있어가지고 국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고 불편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예. 이러한 형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통해서라도 이런 의사를 밝히는 불가피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하니까 그 일각에서는 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사직을 하는 것 뭐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면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사직이라는 거는 이 병원과의 학교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진료가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리고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을 하겠지만은 진료 현장 자체를 바로 떠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서 사직서 제출만으로 진료 현장이 바로 마비가 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사직서 제출을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 악화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사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일을 그만둔다는 뜻이니까요. 예. 진료 현장을 떠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필수적이고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에서 진료하는 병원에서 당장 국민들의 생명과 보건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진료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은 하지만 우리가 환자 진료는 계속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은 떠나지 않지만 사직서는 제출하겠다. 이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네, 기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만으로 바로 현장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리라는 거를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병원들이 지금 상황에서 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료의 문제점, 의료 대란에 대한 논의가 있냐면은 결국은 이 첫 번째 단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일단은 지키겠지만은 만약에 지금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요청했던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종국적으로는 그 사직서의 원래 명목에 맞도록 진료 행위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은 사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 사직 이후에도 특별하게 별다른 대책이 없이 강대치 지금 뭐 사실은 면허 정지 처분까지 이제 내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전 통지까지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것이 계속된다면은 이것과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사직서 제출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진료행위 중단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강경한 입장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시종일관 의대 증원 이 부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협상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얘기를 좀 해서 풀자는 거잖아요. 그 조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일단 지난번 이제 그 서울대 의대 그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방 교수의 입장에 따르면 2,000명 증원이라는 것에서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대화가 열리질 않는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 자체를 하더라도 증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증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 증원이 의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려면은 정부 입장에서 하나도 후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일정 부분들은 수용 가능하고 열려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일단은 그렇게 해야 대화를 하자고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교수들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것과 관련돼서 복지부와 또 오늘 그 청와대 그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사회석에 약간 발언의 온도차는 있었는데 예. 복지부는 기본적으로는 의료 개혁과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환자들과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볼모로 한 협상을 응할 의사가 없고 그런 방식으로 의료개혁이 자체되는 걸 이번에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은 사회수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는 여러 논의들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인원에 대해서도 왜 300명인지 왜 500명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논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직이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사직 상태가 최악의 경우에는 의대 교수들조차도 진료 현장에 떠나게 됨으로써 정말 이제 국민들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게 되는 의료 대란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화를 더 촉진하는 하나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나올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도 충분히 좀 서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자체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의료법상으로는 진료 개시 명령이라고 해서요. 국민 보건상 건강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 행위를 계속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집권적인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직이 소위 말해서 진료 현장을 떠나는 진료를 중단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면은 의료법에 따라 가지고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진료 개시 명령을 만약에 수범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의료법에 따라서 면허 정지, 나아가서는 형사 처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는 갈등이 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환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지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정부가 묻는다기보다는 이런 환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입은 환자가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형사적인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불법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어떤 인정이 되려면요 관련돼서 사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에 공백이 발생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가 되거나 아니면 진료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익 등이 된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하고요. 어느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전공의들의 사직 혹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각각의 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진료 행위를 중단했을 때 이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환자가 건강상 그리고 목숨, 생명에 위험을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대통령실에서의 뭐 정부에서의 약간의 그 협상에 대한 온도차가 좀 읽어진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건 풀어야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네. 다른 주제 짧게 보겠습니다. 재작년 5월입니다. 부산에서 벌어진 일명 돌려차기 사건. 그 가해자가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됐던데 이제 관련 사건을 다룬 방송 PD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었어요. 네, 해당되는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항의성 편지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해당되는 방송을 보고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하는가, PD도 가족이 있지 않냐, 자신의 가족은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항의성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해자가 그동안 교도소에서도 피해자의 뭐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집 주소 이런 걸 막 소리내서 외우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굉장히 공포감을 느낀다. 이런 보도도 여러 차례 있었던 그 사건의 가해자인 거죠.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돌려차기남이라고 부산 돌려차기남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결국은 굉장히 잔혹하게 폭행을 하고 또 지금 일단은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은 강간 행위를 하고자 하다가 결국 미수에 그친 강간 살인 미수로 20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거 관련돼서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또 협박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또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잔혹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범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감 중에도 협박성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나아가서는 이걸 보도한 PD에 대해서도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죠. 이 편지 내용은 결국에는 자신이 범죄자여도 자신의 가족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걸 주장한 걸로 봐야 됩니까? 네, 근데 사실은 뭐 굉장히 정치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가족들에 대한 뭔가 취재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결국은 자신의 어떤 범행과 어떤 그 범행의 악랄함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미칠 어떤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인지는 사실 문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보호라는 부분 그리고 가해자의 권리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가족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 사이의 괴리와 간극은 뭐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 가지고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죄 여부에 대한 단정적인 부분들을 좀 피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긴 할 거고 이거는 꼭 어떤 범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가해자 자체가 범행에 대한 수법과 내용,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공론장에서 다루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다뤘을 때 그 가족들이 느끼는 어떤 법적인,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 언론에서 배려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이제 가해자나 이런 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취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가족에 대한 취재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그 가족 자체가 이제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준칙을 지킬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범죄 혐의점에 대해 가지고 공론장에서 다룬다는 거는 해당되는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법적인 체계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폭넓게 표현해줘야 하고 인정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언론 보도 때문에 이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소송을 하거나 이랬던 사례들이 있나요? 사실 많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간혹 가해자의 그 가족이 취재의 대상이 되거나 네. 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